안녕하세요. 50대 여자입니다. 평생 이런 사연은 저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사연만 듣다가 딸아이의 권유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젊은 시절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지만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와 집안 살림에 집중하느라 일을 하지 않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고향에서 같이 자란 친구입니다. 어릴 적에 너 다 크면 나한테 시집와라 라고 호기롭게 소리치던 아이가 제 남편이 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희 집은 집안 숟가락 개수까지 다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남편은 다정한 사람입니다. 저희 딸이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겠지만 평생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제가 보기엔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에요. 다른 집 남편들은 한 번씩 큰 사고를 치곤 한다는데 제 남편은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가정에 충실하고 어디 가면 제 생각났다고 선물도 사오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생활에 한 번도 불만이 있었던 적이 없고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남편이 저와 결혼한다고 말씀드리기 전부터 저를 아기야 하며 아껴주셨기도 했고요.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 자연스럽게 예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바로 저의 형님들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들 셋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남편의 형제 중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제 남편뿐입니다. 아주버님 두 분은 일하시던 타지에서 형님들을 만나 결혼하셨는데요.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 멀리서 살고 계셨습니다. 제 남편의 직장도 다른 지역에 있긴 하지만 저의 친정이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 다른 형제들에 비해 자주 찾아뵙는 편입니다. 아주버님 부부들은 멀리 있다는 이유로 찾아뵙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을 챙기는 일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시댁과 친정에 가까운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사소하게 앓으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 뭔가 필요하셔서 사다 드려야 하는 경우, 집안의 관리가 필요한데 손이 부족하신 경우에도 말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저희 집안일 하는 것도 벅찰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시부모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연락하기 미안하시다며 혼자 병원에 다녀오셨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미안하시더라도 꼭 저에게 연락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일을 쉬는 날이나 주말엔 남편이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을 모두 챙기니 남편에게도 불만은 없었고요.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라는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사소하게 병원을 찾는 날이 늘어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아함을 느끼긴 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잔병치레가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죠. 주기적으로 치르는 건강검진에도 별 이상이 없다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남편과도 뭔가 이상한데 하며 검사를 하면 또 별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 나오길 몇 번. 계속된 검사와 이상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아버님도 지쳐가기 시작하셨죠. 병원에 가자고 하면 거부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점점 체중이 줄어들어만 가는 아버님의 모습에 애가 탔어요. 저도 이랬는데 제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다 드디어 아버님의 병명을 알았을 때 저와 남편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의 병명은 췌장암이었어요. 생존율이 정말 낮은 병으로 유명하고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만 알았지.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왜 진작에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죠.
병원에서는 검사를 진행해도 찾기 어려운 병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며 위로해주긴 했지만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커져만 갔어요.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난 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문드문 걸음하던 아주버님들 집이 병원 문지방이 다를 듯이 다녀가곤 했거든요. 남편은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자주 얼굴 뵈려고 그러는가 보다 라며 좋아하는 듯 했지만 저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잠시 큰아주버님 댁에서 제가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를 자신들이 모시겠다며 데려가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아주버님들 댁에 안 모실 게 뻔하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와 조금이나마 가까울 것을 원하실 거라 생각했기에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살림을 옮기셨고요. 몇 안 되는 집이었지만 이제 정리를 마치고 적응하기 시작하셨는데 시어머니를 모셔간다니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주버님들 부부에게 이야기했지만 제 얘기는 듣지 않으셨어요. 두 집이 가까이 사니 형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며 시어머님을 모시기 편할 거고 그동안 제가 수고 많았으니 이제 걱정 말고 푹 쉬라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어머니를 모셔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챙긴다는 건지 의문투성이었지만 아주버님 두 분과 형님 두 분이 저에게 이만하면 됐다. 조금 쉬어라. 우리도 자식인데 우리도 부모님 모실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 그동안 부모님에게 죄 짓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라도 자식 노릇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하시니 안 된다 할 명분도 없더라고요. 아주버님 두 분은 아버님의 병실로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며 남편을 내쫓듯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형님들이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다. 형님들 말대로 이제 자식 노릇할 기회를 주자 라고 말했죠. 이제 우리도 주말에 여행도 가고 그러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은 자주 뵈러 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큰형님 댁에 계셨기 때문에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지만 잘 계시는지 늘 얼굴 뵙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가까이 계셨을 때보다 멀리 계시니 마음이 더 쓰였던 거겠죠. 친정 부모님 한 번 뵈면 시부모님 한 번 뵈는 게 저희 부부의 공식 같은 거였는데 서로 떨어져 계시는 시부모님이 애틋해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초기에 몇 번뿐이었고 이후에는 점점 시부모님을 뵙지 못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병실에 가면 아주버님이 나서서 아버지의 병세가 안 좋아 지금 누굴 뵐 여력이 안 된다고 막으셨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댁으로 가기 위해 전화를 하면 형님이 지금 시어머니와 밖에 나와 있으니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곤 하셨거든요. 연락 없이 집 앞으로 찾아가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축객령에 남편과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 번도 형님들에게 큰 소리 내본 적 없는 남편과 시댁에서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제가 아주버님들 부부에게 화를 내기는 쉽지 않았죠. 저희가 크게 화를 내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까지 한데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던 주말이었어요. 도란도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벌떡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 입고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빨리 뒤따라 오라고요. 전화는 아버님이 계신 병원에서 온 것이었고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전화였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찾아뵈면 아주버님 두 분은 아버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안 된다고 막으시고 다시 찾아가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기 위해 쉬시는 중이라 안 된다고 막으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희 부부가 다시 연락하면 아버님은 회복 중이시고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안심시켰고요. 그런데 회복 중이라던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니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옷을 챙겨 입고 먼저 간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발해 차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이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앞은 이미 난장판이었어요. 남편은 처음 보는 모습으로 아주버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우선 남편을 진정시키느라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남편의 말로 대충 알게 된 사실에는 아주버님들이 짜고 남편을 속였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지 꽤 오래되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왜 병원 쪽에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냐 물으니 아주버님들이 위독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들 번호로 연락달라고 그동안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연락은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간호사분이 처음 입원할 때 등록된 저희 번호로 연락한 거였고요. 남편은 이러다 아버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못 볼 뻔했어 라며 크게 화를 내는 중이었죠. 아이들까지 나서서 남편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남편의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아주버님 두 분과 형님 두 분이 오신 후에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남편과 저의 평정심 문제와는 관계없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안 했냐는 남편의 물음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심각한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 라는 대답을 하고 치료는 잘 받고 있으셨던 거냐 라는 질문엔 우리가 그걸 알아서 어련히 잘했겠지, 불효자 만든다 며 대답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정말 누가 누구를 불효자 만들고 있는 건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을 보며 꾹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전화에 급하게 아이들까지 데려왔지만 면회조차 불가능한 상황인지라 저는 아이들과 함께 먼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 큰 아이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도 저렇게 하는데 할머니는 괜찮은 거야? 아이의 질문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고 저는 그 길로 차를 돌려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은 지금 병원에 있으니 지금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형님 댁 큰딸밖에 없었거든요. 형님 댁 앞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조금 시간이 흐른 후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셨어요. 애초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무척이나 수척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억누르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려는데 어머니가 아가가 웬일이냐? 라며 먼저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어머니! 라고 입을 떼자마자 집 안쪽에선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 할머니! 문 내가 연다니까! 라며 소리치는 소리가 났어요. 저와 함께 있던 아이들까지 화들짝 놀랄 정도로 크고 짜증이 가득 담긴 목소리에 집안을 쳐다봤는데 집안에선 큰 형님 댁 큰딸이 나오더군요. 대체 집에서 뭐라고 있었던 건지 후줄근한 옷차림에 씻지도 않은 듯한 차림새. 조카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안 계셔서요. 라고 얼버무리는 형님 댁 큰 조카를 보고 안다. 할머니 방 어디니? 라고 물었어요. 나는 조카 아이를 재촉하니 현관 쪽 작은 문을 가리키더군요. 누가 봐도 창고로 쓰던 난방도 잘 안 들어오는 현관 쪽 방이 시어머니의 방이라고 하니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눈물부터 왈칵 쏟아졌어요. 큰 아이에게 시어머니 겉옷을 주며 할머니 모시고 차에 가 있으라고 차 키를 넘겨준 후에 작은 아이와 함께 어머님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실 때보다 짐이 더 적어진 듯 했어요. 아이와 함께 정리하니 순식간이더군요. 그 사이에 조카는 큰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전화하는지 손톱을 물어뜯으며 양옆으로 서성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올 줄 몰랐는데 왔기 때문이겠죠. 저는 둘째 아이와 어머니의 짐을 들고 밖으로 나서며 엄마한테 할머니 모셔가니까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조카가 무슨 잘못인가 싶다가도 다 큰 성인이 할머니를 그런 곳에 모시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짜증 섞인 태도로 어른을 대하다니 곱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차에 어머니의 짐을 다 싣고 출발하려 할 때 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냐?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의아했지만 어머니가 당신 스스로를 애물단지 취급하신 말이라는 걸 알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 당연히 저희 집으로 모셔야죠 라고 말씀드리곤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연락을 남겼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어머니를 마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꽤 충격적이었는지 남편은 한참 있다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보았어요. 저도 차마 여쭙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운을 띄워주어 고마운 한편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성정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셨지만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나 웃음기가 적어지신 모습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은 너희가 나를 귀찮아한다고 했다 라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대체 누가 했냐고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남편도 못 보고 너희도 나를 찾지 않으니 큰애 말을 믿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어머님이 이내 그래도 네가 왔으니 됐다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억울했던 마음이 싹 풀렸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큰아주버님 댁으로 가는 동안 큰아주버님 부부는 저희 부부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저희 부부가 아주버님들 부부에게 그동안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었다고 말했고 이젠 늙은 시아버지까지 모실 순 없으니 아주버님 부부가 모시라고 했다는 거죠.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모시길 바랬고 남편은 자식 노릇하게 해달라는 설득에 허락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험담으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를 이간질하다니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댁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자식인데 찾으러 오지도 않네. 아무리 그래도 정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냐? 는 등의 말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어머니와 연락하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으니 더 미움받고 싶지 않으시면 연락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나 하고요. 어머님은 큰아주버님 댁에 가신 이후로 아버님도 뵌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평생 붙어 계셨는데 한순간에 빈자리가 생기니 마음이 너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을 보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누구는 아버님이 안정이 필요해서 뵈러 갈 수 없다고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모시고 간다고 하고 큰아주버님 댁 가족 모두 변명이 다르니 그냥 내가 귀찮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생각나는 게 저와 제 남편이었는데 저희가 보기 싫다 했다 하니 차마 연락은 못하시고 그렇게 아버님을 뵙지 못하는 우울감에 시름시름 앓게 되신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이후 극진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미리 아주버님 댁들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도 한몫했었죠. 어머님도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지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다만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면회가 어려운 건 사실인지라 어머님의 요구에도 아버님을 뵙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동안 아주버님 댁에서 다시 어머니를 모셔간다고 예전과 같은 억지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요. 이번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에 온 가족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젠 손 쓸 정도를 지났다는 의견을 표했고 의식조차 없는 아버님을 이제 놓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진 않으실까 너무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생각보다 차분하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고통스러운 암에서 벗어나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장례 이후 저희 집으로 변호사가 찾아오면서예요. 자연스럽게 어머님의 거취는 저희 집으로 정해졌고 어머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정해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방문은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보통 이렇게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나? 라는 의문이 들자마자 저희 집에 들어와 앉은 변호사는 아버님의 유산이 모두 아주버님들 댁에 분할되었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물으니 아버님 생전 병원에 계실 때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하네요. 모든 일의 전말을 알고 보니 이렇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아버님에게도 한 거였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이 극진히 시부모님을 챙길 때는 별 생각 없다가 아버님이 쓰러지시니 이제야 콩고물 안 떨어질까봐 헉했던 거겠죠. 그동안 시아버지를 챙겼던 저희 부부의 노력이 있으니 저희에게 더 많은 유산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아주버님들은 아버님과 저희 부부를 이간질한 거였어요. 유언장 내용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유언장에는 막내 부부는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으니 그동안의 수고와 자식, 부모 간의 정을 생각해 홍제동에 건물 한 채를 남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희가 부모를 찾지 않았나요? 오히려 아버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건 아주버님들이었는데 말이죠. 이제야 왜 그렇게 아버님과의 만남을 막았는지, 왜 아버님이 중환자실로 병실을 옮기고 나서야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있게 했는지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아버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이간질이 수포로 돌아가니 막은 거였습니다. 정말 유치하고 인간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유언장은 작성되었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요. 사실 유산 상속이 균등하지 못했다는 억울함보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부부가 아버님을 외면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더 속상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희 부부는 아버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속은 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죠. 저와 남편은 유언장과 유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았고 그렇게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린 시댁 식구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에 살아계신 어머니와 저희 가정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도 아주버님 두 분이 저희 부부와 어머님 사이 그리고 아버님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도 아주버님들을 찾지 않으시고 아주버님들도 어머니를 찾지 않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또 저희 친정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셨기 때문에 다시 친정 부모님과의 자리도 마련하여서 삶의 활기를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습니다. 몸이 약해지시니 여행 가는 것도 제한이 생기고 모시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손주들 재롱 보고 저희 부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효도라고 말씀하시며 만족하다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범이 너네 고생 그만 시키고 오라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횟수도 늘어갔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발 그런 말씀 마시라 부탁드렸지만 어머니의 그 말씀은 그냥 하시는 농담이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딱 반년을 채우시고 잠자듯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시댁 식구들은 그래도 사람이라고 어머니 장례식에는 오더군요. 당당하게 상주석을 차지하려는 큰 아주버님 때문에 큰 싸움이 나긴 했지만 장례식도 잘 치러졌습니다. 지역 유지셨던 아버님과 어머님의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여 부끄러운 가족사를 다 밝히게 됐지만요. 장례식 이후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아주버님들이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그마저도 잠깐의 시간이 지나니 잠잠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소식에 잠잠해진 후 저희 가족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시아버님이 쓰러지신 후 시부모님의 장례를 다 치르기까지 시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아이들과 가정에 충실할 때가 된 거죠. 뒤숭숭했던 가족 분위기가 정돈이 되고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 한편에 마련해드렸던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니 짐 가방 2개 정도의 양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옷가지도 정리하고 어머니의 일기장 같은 소지품을 정리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품에 젊은 시절 자식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품고 다니셨는데 왜인지 그 사진이 액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액자는 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에 돌아오신 후 둘째 아이가 선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고 지으신 웃음이 저희 집에 다시 오신 후 처음 지은 웃음일 정도로 기뻐하셨는데 왜 사진이 바꿔 끼워져 있을까? 의아해하며 액자를 열었습니다. 혹시 액자에 어머니가 지니고 다니시던 가족 사진과 어머님 사진이 함께 있을까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사진은 남편에게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라 할 참이었습니다. 액자 뒤편을 열려고 하는데 억지로 액자를 닫은 듯이 액자 뒤편에 잠금고리가 헐렁했습니다. 톡 치니 잠금고리가 풀리며 안에 들어있던 무언가가 튀어나왔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옆에서 짐을 싸고 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액자에서는 사진 2장과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설마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봉투를 여니 유서가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잠자듯 돌아가셨기 때문에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기도 했고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참이었거든요. 반가우면서도 씁쓸한 마음으로 유서를 펼치니 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유서에는 그동안 어머니를 열심히 보살핀 저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이간질을 들었던 간에 그 말을 믿지 않으며 유일한 자식은 제 남편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릴 때 시집온 저에게 시부모가 잘해주지도 못한 것 같다며 저에 대한 애틋함도 드러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이걸 적으셨구나 생각하니 어느새 방아는 눈물바다였죠. 어머니의 편지 같은 유언장을 읽으며 엉엉 울던 저희 부부는 이어진 내용에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정말 상상도 못한 유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따로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내용, 그리고 생전에 모으셨던 재산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어머니의 유언장은 정갈한 필체로 2장을 넘어갔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이 정도였다고? 라는 말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유복한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고 시집 올 때도 넉넉한 지원 속에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는 넉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열해 놓으신 재산 목록을 보고 생전에 2분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알 수 있었죠. 아버님의 재산이 대부분 아주버님들의 집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 말미에 빠뜨린 게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 사람을 찾아가라 며 미리 공증을 받아둔 변호사 명함과 주소를 적어두셨어요. 저와 남편은 곧바로 어머니가 적어두신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어머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었어요. 거기에 어머님이 미처 적지 못하신 내용까지 더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보에 저희 부부는 작전상 일보 후퇴를 선언하고 이 모든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저희 부부의 숙제였죠. 갑작스럽게 불어나버린 저희 부부에게는 고민할 거리가 수백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사실을 함구하고 어머니의 유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버님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의 일을 겪으며 시댁 식구와는 인연을 끊으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에 대차게 시댁 식구들의 방문은 끊어냈죠. 하지만 아무리 큰일을 겪었어도
인륜을 저버리는 게 이렇게 쉬워서는 안 된다 싶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안부로 시작했습니다. 잘 지냈냐부터 상주 노릇하느라 고생했다. 장례 이후에 찾아오려 했지만 알다시피 공사가 다 망해 오지 못했다.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편이 상주를 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뻔뻔하게 들어오는 아주버님께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부모 재산만 홀라당 받아먹고 어머니는 버린 인간이 어딜 당당하게 여길 들어와? 라고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호통을 쳤거든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아주버님들을 손가락질하자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시뻘개져 도망쳤습니다. 이후로는 남편이 상주 역할을 다 했고요. 누군가는 보면 아무리 그래도 하늘이 노할 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머니 자식은 저희밖에 없다 하셨으니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애도하며 조의금에 손이나 댈 인간들과는 한 가족으로 엮이기 싫거든요. 제 어머니 장례식장에 들어오자마자 부의금 장부를 뒤적거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장례도 못 보지 않았느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풀러왔다 라며 하도 불쌍하게 말하길래 어디 드러나 보자라는 생각에 시작한 대화였는데 잠깐의 시간을 내어준 게 후회될 정도로 대화에는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유산은 어떻게 되었냐를 알아내는 게 시댁 식구들의 목적이었거든요. 자꾸 말을 빙빙 돌리며 사과했다가 변명했다가 하길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말하니 대번에 눈빛이 변하며 너희 어머니한테 유산 받았다며 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 내보냈는데도 굴하지 않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니들도 다 유산 때문에 부모님 모신 거 아니냐. 막내라고 예쁨 받더니 유산도 다 가져가는구나 라고 악을 써대는 시댁 식구들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사라졌습니다. 큰 아주버님의 말 중 막내라고 예쁨 받더니 유산도 다 가져가는구나 부부는 남편이나 저나 할 말이 많아요. 나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막내라고 예쁨 받으면 뭐 얼마나 받았다고 저런 말을 하는지. 집이 유복하여 어떤 자식한테는 해주고 어떤 자식한테는 안 해주고 할 것도 없었고 모든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큰 아주버님은 더더욱이요. 어렸을 때부터 왕래하며 본 큰 아주버님은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라도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이 가지고 싶다면 그것 또한 가져야 했어요. 청소년 시절 남편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앗아 남편이 속상해하는 것을 어머니가 달래주고 계셨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은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내 동생을 챙기긴커녕 막내는 뭘 몰라도 모른다며 둘이서만 놔두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저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공부한다고 대학 보내놨더니 순 사고만 치고 다닌다며 어머니가 넋두리 하는 것도 생생히 기억하고요. 그에 반해 남편은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다니고 회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머님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 남편이 첫째여야 했다며 아쉬워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막내라고 사랑을 받았다는 말을 하다니 망나니 같은 아들들에게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호언장담하시는 아버님을 겨우 말린 것도 남편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 소리였겠죠.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가라앉히고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쫓아내니 돌아가는 길엔 자기들끼리 싸우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에게 어머니 유언장이 진짜인지 모르겠으니 필적 조회를 해봐야겠다 고 연락하는 등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저희를 협박했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평생을 일구시고 지켜오신 재산을 시댁 사람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듯 했지만 저희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여러 번의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으니 만족합니다. 이렇게 변한 일상에 적응하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어요. 오랜만에 친정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저희 가족 모두 편히 쉬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방문한 거였죠. 늦은 시간까지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새벽쯤 잠에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어났어요. 집안에 뭔가 매캐한 연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서둘러 남편을 깨워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도 매캐한 검은 연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길로 아이들과 부모님의 방에 달려갔죠. 서둘러 가족들을 깨워 집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어디선가 시작된 불길은 저희 가족이 집 밖으로 나서자마자 미친 듯이 치솟더니 활활 타기 시작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의 진압에도 좀처럼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았죠. 이 정도 불길인데 온 가족이 대피할 때까지 불이 번지지 않은 건 하늘이 도운 거라며 다행스러워하던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 아, 이건 시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불길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보면서 무서울 정도였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과 남편, 저, 아이들 모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하며 사는 요즘입니다. 비록 어린 시절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은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더 이상 살지 못하지만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모실 예정이에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아, 참고로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은 그 부근이 유명세를 타면서 동시에 가격이 날마다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댁 식구들이 받은 땅은 재개발이 취소되어 땅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아마 아버님 뒤에서 가장 좋은 땅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저희 집에만 좋은 일을 해주게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너무 욕심을 내면서 살면 화를 입나 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